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시선이 하나의 질문에 집중된 그날, 저는 CNN 스튜디오의 강렬한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입니까? 아니면 한국입니까? 앵커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렸고, 제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리고 화면 너머에는 57개국의 시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무게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바다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정책자문관 에반 라르손입니다. 30년 동안 해양 안보와 잠수함 기술을 연구해왔고 북극 작전에서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날 스튜디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생존의 선택입니다. 그 한 문장을 꺼내기까지 72일이 걸렸습니다. 그 72일 동안 저는 제 인생의 신념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을 했죠. 사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하루는 오타와의 회색 하늘 아래에서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한 척이 북극에서 엔진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표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죠. 저는 곧바로 국방부 지하 브리핑실로 불려갔고 차가운 금속 냄새와 긴장된 공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장관의 첫 마디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함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해군력은 명목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72일 동안 자료를 파고들며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 속에서 저는 두 개의 이름을 마주했습니다. 독일의 U-212CD, 그리고 한국의 장보고와 이아이아이. 처음에는 당연히 독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국가, 완벽한 엔지니어링, 나토 동맹의 일원.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그때의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그 나라가 잠수함을 만들다니 귀엽군. 그런데 바로 그 오만이 제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진심일 때만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그날, 제가 CNN 스튜디오에서 한국을 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앵커는 긴장된 눈빛으로 다시 물었죠. 교수님, 왜 한국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이미 72일 전 캐나다 북극 해역의 차가운 바다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함장이 동결된 바다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작동하는 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작동하는 배. 그 단어는 너무나 단순했지만 모든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수많은 기술 자료를 읽고 수십 명의 전문가를 만났으며 밤새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약속보다 조용히 증명하는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자료를 펼쳤을 때 그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파도, 땀, 실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 72일간의 기록을 모두 보여드리려 합니다. 의심에서 시작해 경외로 끝난 이야기. 스승과 제자의 전세가 뒤집힌 순간. 그리고 한 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과정. 그 모든 것은 단 한 장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후보 분석 독일 vs 대한민국. 그 보고서가 제 손에 들어온 날,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북극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며 내는 낮은 진동음이 잠수함의 선체를 스치고 지나갔고, 레이더에는 아무런 이상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통신실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엔진 냉각수 압력 저하.
온도 상승 중. 그 보고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주력 잠수함 CS-104 리졸루트가 북극 순찰 중 완전히 멈춰 선 것입니다. 해저 220m, 외부 온도 영하 36도. 모든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오타와 국방청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통신 기록이 들어오자 모두 숨을 삼켰죠. 한 장군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은 더 이상 바다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고 후 12시간 만에 긴급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저는 기술검증 담당으로 합류했고 해군 사령부에서 보내온 첫 번째 보고서를 읽으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냉각 시스템 결함, 부식된 배관, 구식 제어 코드, 예비 부품 단종.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함선의 47% 부품은 생산국조차 더 이상 제조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단어 하나만 반복되었습니다. 낙후. 우리는 20세기의 유산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차세대 무인 잠수 체계와 AI 기반 작전으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1980년대 독일식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기술로 미래를 지키려 했던 셈이죠. 며칠 뒤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세대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캐나다판 대함 르네상스라 불렀지만 실제 내부의 분위기는 훨씬 절박했습니다. 예산, 정치, 외교 마이너스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울 것인가? 회의실에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독일,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그때만 해도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독일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력, 긴 역사, 유럽식 명예. 반면 한국은 제게 조립산업국 이상의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측의 제안서는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정확한 시뮬레이션 수치, 그리고 수많은 계획 예정이라는 단어. 실제로 작동된 적이 없는 시스템의 집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도착한 문서는 단순했습니다. 사진, 항해 기록, 테스트 로그, 정비 리포트. 거칠었지만 살아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독일이잖아. 하지만 20년 된 제 직감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저쪽에 있다. 조사단은 곧 현장 조사를 위해 양국의 조선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킬, 그리고 한국 거제. 그 두 도시 이름이 문서에 적히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업적인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었을까요? 사고가 일어난 북극의 바다는 여전히 얼음에 덮여 있었고 해군 구조팀은 결국 레졸루트5를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배는 그대로 바다 밑에 남았죠. 그곳이 우리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잔해 위에서 하나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허세로 무장한 함선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72일간의 기록,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진실의 여정. 그 여정은 저를 낯선 바다,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선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로 배우게 됩니다. 국방부 지하 3층, 프로젝트 아틀라스 회의실. 그날의 공기는 철분 냄새와 피로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이름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U212CD- 독일, 장보고 III- 대한민국, 총리실 대표, 국방부 장관, 해군 사령관, 그리고 각국의 기술 고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해양 주권을 위탁할 상대를 정하는 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독일 대표단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만만한 어조, 부드럽게 계산된 미소. 그들의 제안서에는 유럽 연합 내 최첨단 협력 모델이라는 문구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적었습니다. 단지 모니터에 영상 하나를 띄웠죠. 그 영상은 단순했습니다. 회색 바다 위에서 검은 철괴 하나가 수면을 가르며 떠올랐습니다. 장보고 아이아이아이. 영상 속 수심은 400m 그리고 표면에는 한국 국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부상하며 통신 안테나를 세우는 장면에서 방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제 영상이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닐 줄 몰랐습니다. 독일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럽식 설계, 노르웨이와의 합동 생산, 최신형 연료 전지. 그들의 슬라이드는 완벽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예술처럼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완성된 전통입니다. 그 문장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발표가 시작되자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보여줬죠. 실제 운항 거리 13,200km, 수중작전 시간 22일, 자동 항법 오차율 0.01%, 정비 신뢰도 92%. 그 순간 저는 손에 쥔 펜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모든 선진국의 시험 보고서에는 예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료에는 그런 단어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항목 앞에는 실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설계의 나라가 아니라 실행의 나라다.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라르손 박사, 기술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월합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독일의 슬라이드와 한국의 보고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쪽은 이론, 다른 쪽은 현장. 둘 다 훌륭했지만 차이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독일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측 대표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박사님, 당신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에 감정은 없습니다. 그날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숫자와 언어의 벽 속에서 싸웠죠. 하지만 내면 깊숙이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 균열은 단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의 구조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은 명성을 팔고 있었지만 한국은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날 무렵 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사, 당신의 첫인상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은 정지된 전통이고 한국은 움직이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스크린에 남은 두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U212CD- 여전히 완벽했지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JANGBOGOIII-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제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울렸습니다. 진짜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의 무게에서 시작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세계의 중심을 바꾸게 될 줄은. 며칠 후 저는 회의실 대신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나라의 기술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수치, 도표, 그래프, 그리고 시험 기록.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독일의 자료부터 열었습니다. 표지에는 은색 활자로 U212CD 프로젝트 차세대 유럽 해양 전략의 심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문장은 완벽했습니다. 각주까지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냄새, 기계의 진동, 소금기 묻은 금속의 무게, 그 어떤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곳곳에는 예정, 계획, 향후 적용 예정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움직이지 않는 배야. 그들이 만든 설계도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곡선, 균형 잡힌 구조, 그리고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 하지만 그것은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보고서를 펼쳤을 때
종이 끝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각 페이지마다 바닷물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서가 실제 바다를 통과해 온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운용시험 결과 마이너스 해상 투입 37회, 총 항해 거리 14,800km. 그 아래에는 선체 온도, 추진기 회전수, 에너지 효율, 수신별 진동 수치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름답다와 증명되었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것을. 독일의 보고서는 교과서처럼 완벽했지만 한국의 자료는 현장 일지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선들이 진짜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꾸미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존경해온 독일 기술의 본질은 정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정확성보다 더 깊은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한국은 증명 가능한 기술을 넘어 운용 중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갓 나온 새로운 기계가 아니라 이미 바다의 혹독함을 견뎌낸 존재였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중 한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작전 중 결함 0건 -단, 예비장치 작동률 97% 확인.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수천 시간의 훈련, 정비, 그리고 인내가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손으로 적은 주석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숫자보다 책임이 먼저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걸어온 증명의 서사였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유리창을 덮어가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설계도 안에서만 보냈던가.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다에 나갔고 실패했고 고쳤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장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라르손 박사, 초기 기술 평가 결과가 나왔소. 두 후보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라 보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독일은 이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장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 말 무섭군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잔 위로 비친 제 얼굴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구의 기준을 신앙처럼 믿어온 학자가 지금은 동쪽의 나라에서 진짜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소박한 형태로 남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의 기술 연역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적혀있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죠. 초기 설계 단계에서 독일형 잠수함 기술을 참고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독일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배웠고 모방했고 그리고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승의 기술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산업 진화의 역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순간 한국의 잠수함 개발사는 거의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들은 단 한 척의 소형 함정을 만들기 위해 독일의 기술 자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계는 그들을 조립국가라 불렀죠. 하지만 한국은 그 조립이라는 단어를 진화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독일식 부품 체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다시 설계했습니다. 더 가벼운 합금, 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화율 99%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습을 통한 창조라는 새로운 개념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의 조선기술 발전 과정을 학문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은 기술의 세련됨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기술의 실용성으로 혁명했다. 한마디로 독일은 정밀함의 나라였지만 한국은 현실을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는 이론이 아니라 철판과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현상을 산업 진화의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보통 제자는 스승의 틀 안에서 멈추지만 한국은 그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냉혹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진짜 배움은 모방이 아니라 실패 위의 창조다. 그 말을 노트에 적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조선소 마이너스 기계적인 질서와 정밀한 공정. 한국의 조선소 마이너스 철 냄새, 사람의 손, 그리고 바람. 한쪽은 완벽했고 다른 한쪽은 살아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거제도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기술자는 아직 젊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우리 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 아시아는 따라오고 서구는 이끈다. 그 신념이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거제의 바다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하늘로 튀고 엔진 소리가 금속을 흔들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모방의 나라가 아니다. 그날 저녁 숙소 창가에서 멀리 조선소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과 섞인 그 빛은 마치 새로운 별자리 같았습니다. 한때 독일의 설계를 배웠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것은 기술의 복수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온 결과 진화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을 넘어선 제자라 이것이야말로 문명의 순환이군. 그때 누군가 제게 물었다면 지금 세계 조선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곳은 독일이 아니라 한반도입니다. 그날 저는 서울 방위산업연구원의 자료실에서 한국군의 해외 작전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아덴만 파병 작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테러 작전 보고서라고 생각했지만 첫 장을 넘기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건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작전 명령문보다 구조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는 단 한 발의 불필요한 포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을 제거하기보다 인지를 구하고 상선을 되살렸습니다. 그 작전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양에서 배운 군사학의 원칙은 늘 같았습니다. 적을 제압하라. 효율이 곧 정의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군사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보고서 속에는 실제 구조된 선원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총을 들고 다가왔지만 우리를 향한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힘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구가 수세기 동안 정복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한국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철학을 인도적 억제 이론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적을 무너뜨리지 않고 싸움을 피하면서도 존중받는 방식. 그건 힘을 감추는 고도의 전략이자 인간을 중심에 둔 새로운 윤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해부대의 실시간 훈련 영상을 봤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잠수함 위에 서 있는 한국 해군 장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 너머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왜냐하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군사력의 가치를 억제력으로만 보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을 이용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평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호텔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멀리서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화로움 속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군대는 총을 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언제 윤리와 만나는가? 한국은 그 답을 이미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냉정한 효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서구와 다른 이유였죠. 다음 날 저는 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증오하지 않는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작전 보고서의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설계하는 기술자들의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양의 군사 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보다 도덕, 전략보다 존엄 마이너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군사력은 누구를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지키느냐로 평가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운 나라는 놀랍게도 총 한 발 쏘지 않은 나라 마이너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저는 정치의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독일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력으로 승부하려 했습니다. 유럽 외교관, 무역대표, 나토 참모, 언론인까지 총동원된 거대한 로비 작전이었습니다. 회의실마다 전화가 울리고 이메일은 쏟아졌습니다. 각 문장마다 미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죠. 박사님, 독일은 오랜 동맹국입니다. 한국은 검증이 부족합니다. 신중히 접근하시죠. 심지어 제 동료 중 일부는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에반, 당신이 틀리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정치의 소음보다 크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독일은 거대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에 광고를 냈습니다. 바다의 유럽 표준, 세계가 인정한 잠수함 강국. 그 문구 밑에는 하얀 파도를 가르는 회색 선체가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 이미지가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화였습니다. 오래된 영광의 잔향에 불과했죠. 반면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로비도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통의 이메일만 보냈습니다. 라르손 박사님, 필요하시면 저희 조선소에 언제든 방문하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리겠다 마이너스 증명하겠다는 말이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두 나라의 자료를 다시 비교했습니다. 독일의 보고서는 여전히 정교했지만 한국의 보고서에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일관성. 수많은 항목에서 같은 형식의 보고, 같은 절차의 검증, 같은 책임자의 서명. 그건 단순한 행정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신뢰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구조였고 그 구조는 다시 사람들의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오타와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사, 독일이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외교적으로 거절하기 어렵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외교는 신사적일 수 있지만 생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살아남을 수 있는 함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묻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한국을 믿는가?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 대화가 있던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힘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압력에 맞서는 일관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해온 일을 반복했죠. 묵묵히, 꾸준히, 변하지 않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부드러운 힘이었습니다. 서구에서는 힘을 숫자로 계산하지만 한국은 힘을 신뢰의 연속성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신뢰는 단 한 번의 전쟁이나 사건으로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약속, 그리고 책임의 결과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독일 대표단의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따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자신감이 아닌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결국 정치가 결정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치가 결정을 내릴 수는 있죠.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기억합니다. 방을 나서는 제 등을 향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동쪽을 믿는군. 그 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북극성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흐릿했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태도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날 일기장 마지막에 저는 짧게 적었습니다. 힘은 소리로 증명되지 않는다. 신뢰로 축적된다. 그리고 그 신뢰를 쌓아 올린 나라가 있었다. 그 이름 대한민국. 그날 저는 다시 데이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이 아니라 무기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장관이 제게 말했죠. 라르손 박사,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한국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지 증명해 보시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단지 운이 좋은 산업국이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겠다고. 첫 번째로 살펴본 건 K 흑표 전차였습니다. 2022년 한국은 유럽의 심장부인 폴란드와 초대형 방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1000대 규모 5년 납기. 서구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독일도 못해. 하지만 불과 18개월 후 폴란드에 첫 번째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2달 빨리. 보고서에는 한 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계약은 종이로 하지만 신뢰는 시간으로 지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그건 시간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였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 이름들은 단지 구매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시험한 나라들이었죠. 그들은 전쟁 대신 약속의 정확성을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평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는 한밤중에도 답장을 보냈다. 계약이 끝나도 지원은 계속됐다. 그건 서류에 없는 품질 보증이었습니다. 그들이 팔았던 건 무기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FA-50 경공격기 계약을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모두가 서양의 전투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이 제공한 매뉴얼은 완전했고 조종사 훈련은 현지에서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품 생산권까지 이전했습니다. 그건 동등한 파트너십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구는 무기를 수출하지만 한국은 자율권을 수출한다. 그건 혁명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질서 자체를 흔들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숫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 납기율, 정비 대응 시간, 부품 공급 신뢰도. 한국의 평균 신뢰 지수는 93% 마이너스. 독일, 미국, 프랑스보다 모두 높았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팔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축적해야 한다. 그 문장은 한국방위사업청의 내부 슬로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신뢰의 시스템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결같이 약속 이행률 100%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을 초과 달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추가 FA-50 인도권, 호주 K9 현지 생산 프로젝트 마이너스. 모두 계획보다 앞선 납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자체가 끝까지 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한 기술자가 쓴 보고서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어제의 우리 자신이다. 그 말은 교과서보다 강했습니다. 그건 산업의 도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과 일하고 싶어 하는가?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였습니다. 총도, 전차도, 비행기도 아닌 마이너스. 신뢰 그 자체. 그날은 오타와 국방청의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회의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수십 개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재정위원, 외교관, 그리고 저. 모두가 한 가지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공식 명칭은 최종기술정책평가회의. 하지만 실제로는 양심과 정치의 전쟁터였습니다. 회의는 장관의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선택한다. 독일 측 고문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전통, 나토의 신뢰, 그리고 동맹의 상징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캐나다의 오랜 친구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함선이 아니라 유럽 안보망의 일원으로서의 자리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동맹이라는 단어는 항상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미혹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맹이 항상 진실과 일치하지는 않으니까요. 장관이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라르손 박사, 기술적 결론을 말하시오. 저는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독일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사, 당신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린 나토와 갈등을 일으킬 수 없어. 저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펴서 한 장의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운항시험 기록 장보고와 이아이아이. 운항 거리 14,000km 마이너스 작전 유지율 92% 마이너스 결함보고 연건. U212CD 독일 측 자료. 시험 진행 중 마이너스 실외역 운항 없음 마이너스 프로토타입 미완료.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박사, 기술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치가 안정돼야 안보가 유지되는 법이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관님, 저는 정치가 아닌 안보를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안보란 믿을 수 있는 함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함선을 가진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해군 장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외교문서 안에서가 아니라요. 그 순간 회의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적 타협과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여전히 외교적 부담을 외쳤지만 그 목소리 위로 데이터와 현실이 서서히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몇 시간의 격론 끝에 장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소. 박사, 당신의 말을 믿겠소.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마이너스. 저는 그를 끊고 말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72일 동안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났을 때 저는 혼자 남아 책상 위에 두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권위를 상징했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신념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서구 중심의 기술 우월주의. 그 신화는 종이 위의 수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로 위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치가 바다를 지키지 않는다. 진실이 지킨다.
그리고 그 진실의 이름은 마이너스 대한민국이었다. 발표일은 3월의 마지막 주, 아직 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오타와 의사당 앞에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방송차의 엔진음,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긴장이 공기 속을 가득 채웠죠. 그날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동맹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뒤편 스크린에는 2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왼쪽은 붉은 단풍잎, 오른쪽은 태극 문양. 오늘 캐나다는 미래의 바다를 함께 항해할 새로운 동반자를 선언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문장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의 공식 파트너는 마이너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정적에 잠겼다가 곧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이죠. 독일 측 관계자들은 즉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유럽의 오랜 질서를 뒤집은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질서를 뒤집은 게 아닙니다. 진실이 자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 말이 다음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에 실렸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캐나다. 라르손, 동맹의 지도를 바꾸다. 한국, 바다의 새로운 이름이 되다. 뉴욕타임스, 르몽드, 도이체벨레, 그리고 도쿄신문까지. 세계 언론은 일제히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기술 수출국을 넘어 신뢰 수출국이 되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각국 뉴스 채널이 동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CNN 화면에는 커다란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캐나다, 한국을 선택하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균형이 바뀐 날.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축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정치가, 신뢰가 모두 동쪽으로. 한국에서는 그날 밤 시민들이 거리에서 환호했습니다. 부산, 거제, 창원, 서울 마이너스.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배가 단지 철의 덩어리가 아니라 한 세대의 꿈과 신념의 결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언론은 저를 산업외교의 증인이라 불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어떤 기자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을 신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그게 모든 이유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72일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 수치, 현장, 그리고 사람들의 손.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오늘의 선언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며칠 후 오타와 의사당 앞 광장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단풍잎과 태극 문양이 함께 새겨진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신뢰를 선택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세계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일관된 신뢰가 진짜 동맹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의 이름은 대한민국.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CNN의 스튜디오, 푸른 조명 아래 전 세계 57개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 앵커가 제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캐나다 국방정책 자문관 에반 라르손 박사입니다. 박사님, 세계가 놀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이건 증명의 결과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선이 화면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72일간 제가 본 진짜 대한민국의 얼굴을. 여러분, 한국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결과를 내놓았고 그 결과가 바로 세계가 보고 있는 오늘입니다. 화면에는 장보고 아이아이아이의 영상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거대한 선체, 그리고 그 위에 휘날리는 태극기. 한국의 잠수함은 바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차는 유럽의 들판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는 하늘에서, 그리고 그들의 철학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앵커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말하는 승리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가치의 승리입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제작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인간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서구는 오랫동안 힘으로 세상을 설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전쟁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조선소, 그리고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이너스. 끝까지 간다. 화면에 여러 장면이 교차되었습니다. 거제의 용접 불꽃, 폴란드의 K2 전차 행진, 아덴만에서 구조되는 선원들, 그리고 새벽의 서울 하늘을 비추는 방위산업청의 불빛.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나라.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한국을 신뢰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 모두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그 말이 스튜디오 안을 울렸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자막이 떴습니다. 신뢰는 오직 동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그 문장은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이자 저 자신에게 던진 경고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앵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선언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이미 행동으로 써낸 문장입니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자 뉴욕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57개국이 지켜보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대가 진실을 선택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조용히 일하고 끝까지 지키는 나라 마이너스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창밖에서 물결처럼 번져 있었고 저 먼 곳 태평양 너머로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잔의 커피, 그리고 책상 위에는 마지막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플레이어 폰이 아니다. 마이너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대한민국.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증언자로서 마지막 글을 써야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기술 질서를 믿었다.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나라, 모방의 제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들은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이해했고 그리고 넘어섰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쌓였던 우월감이라는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제의 조선소, 서울의 연구소, 부산의 항만,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흙과 기름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한결같이 증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산업의 군인들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용접기를, 함포 대신 컴퓨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마이너스. 한 발의 포성도 없이. 이제 나는 인정합니다. 한국은 21세기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속성과 신뢰 그리고 절제의 미학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졌다.
그들은 멈출 줄 알아서 이겼다. 그 문장을 적자 마음 한켠에서 묘한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채무를 갚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속도의 승리가 아니라 균형의 승리였다는 것을. 그들은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멈춤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 빛은 나를 향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내가 배울 차례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스승은 동쪽에 있다. 그 순간 내 안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외였습니다. 나는 다시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이너스 우리는 그들을 늦게 알았지만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세상을 바꾼 나라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아래로 펼쳐진 대서양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나의 지난 신념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신념이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졌고 그들은 멈출 줄 알아서 이겼다. 그 문장은 더 이상 한 학자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세대가 남긴 선언이었습니다.